안녕하세요. 저는 60 중반을 넘긴 여성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가정부 일로 생계를 이어왔어요. 남편을 일찍 병으로 보내고 혼자 아들을 키우려니 할 줄 아는 게 살림밖에 없더라고요. 공부라도 했으면 달랐을 텐데요. 저희 부모님은 정말 보수적이셨거든요. 오빠와 남동생만 신경 쓰시느라 바쁘셨죠. 제가 뭔가 하려고 하면 여자애가 나서지 말라고 하시거나 책은 무슨 책이야, 걸레질이나 해라며 핀잔을 주셨어요.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건 요리와 청소, 빨래 같은 살림 기술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싫었는데 나중에 그걸로 먹고 살게 될 줄이야. 참 아이러니하죠. 부모님 밑에서 자라다 보니 자연스럽게 집안일만 배우게 되었고요. 성인이 되어서도 다른 직업을 가질 생각은 못했어요. 집에서 어머니 도우며 살림하다가 중매로 시집을 갔습니다. 집안길이 정해진 혼사였어요. 저는 그냥 고개 끄덕이고 대답만 했을 뿐인데 결혼이 성사되더라고요. 뭐 상관없었어요. 어차피 부모님 뜻대로 살 결혼이었으니까요. 분가에서 살 수 있다는 말에 만족했거든요.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자유롭게 있을 수만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어요. 비록 짧은 순간이라도 좋았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자유였으니까요. 누가 뭐라 하지도 않고 눈치 보지도 않고요. 마음대로 누워있을 수도 있고 편하게 먹을 수도 있고요. 남편은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드라마 속 주인공들처럼 뜨거운 사랑은 아니었지만요. 제 기준에서는 괜찮은 집도 마련해주고 넉넉한 생활비도 매달 주더라고요. 다만 시댁에서 수시로 부르는 반찬 만들기와 일주일에 2번씩 하는 청소가 좀 힘들었죠. 형님이 2분이나 계셨지만 반찬과 청소는 제 몫이었어요. 시아버님이 교장 선생님의 장학사까지 하셨던 분이셨는데요. 제가 해간 음식이 맛있다고 한마디 하신 게 반찬 담당이 된 이유였죠. 청소는 큰형님은 시부모님과 함께 사시면서 다른 일이 많다고 안 하시고요. 둘째 형님은 몸이 약하다면서 철마다 보약 보내는 걸로 대신하시더라고요. 세 며느리 중에 친정이 제일 못 사는 제가 힘든 일은 다 하는 셈이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시어머니는 저를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너가 친정에서 살던 것보다 분에 넘치게 사니까 얼굴에 기름이 돌아서 반질반질하다면서 번번이 노려보셨거든요. 두 형님에 비해 친정이 처지긴 했지만요. 나름 저희 아버지도 구청에서 근무하시면서 동네 친구들보다는 형편이 나쁘지 않게 컸는데요. 시어머님이 보시기에는 한참 모자랐나 봅니다. 그럴 거면 왜 선을 보여주신 건지 지금 생각해도 모를 일이에요. 그렇다고 그런 말들을 남편에게 털어놓지도 못했어요. 남편은 참견하거나 잔소리는 없었지만 제 일에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저 옷 잘 다려주고 밥 잘 차려주고 집만 깨끗하면 괜찮은 것처럼 보였어요. 제가 임신해서 입덧이 심해 토하고 배가 불러와도 그러려니 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남편은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시댁에도 잘 가지 않았어요. 가끔 시댁에 가더라도 가볍게 인사만 하고 왔고요. 저는 시댁에 남겨두고 말이에요. 입덧을 하건 만삭이어서 끙끙거리건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런 무심한 남편이 너무 미울 때도 있었어요. 이렇게 방치해두려고 결혼을 했나 싶어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고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럴 필요성을 못 느꼈겠죠. 불편한 게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친정에 가서 이렇다 저렇다 말도 하지 못했어요. 가서 말해봤자 제 편을 들어주실 부모님이 아니셨고요. 제가 어떻게 살든 시집 보냈으면 그만인 분들이었으니까요. 그런 걸 생각하면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듣기 싫은 소리는 안 했으니까요. 설에 점심상을 차리고 인사차 친정에 가면요. 어머니는 사위를 반기면서 저를 탐탁해 하지 않으셨고요. 너는 오랜만에 친정 나들이 하면서 들고 온 게 이거야? 아휴, 이래서 딸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라며 혀를 차셨어요.
세배만 하고 집으로 향하는 저희에게도 뭘 싸주시기는커녕요. 남편이 내민 돈에만 관심을 보이시던 어머니셨으니까요. 사위에게 술상이라도 봐주며 우리 딸 잘 부탁하네 이런 말은 꿈도 못 꿨죠. 그 자체가 임신이었을 때도 아들이어야 할 텐데 그래야 그 집에서 사람 대접받을 거 아니야라며요. 딸 낳으면 그걸 어디에 쓸까라며 베어든 듯한 것이 최고의 애정 어린 행동이 아니었나 싶네요. 오로지 오빠, 남동생만 신경 쓰셨으니까요. 학생운동이다 뭐다 세상이 시끄러웠던 시기에 대학을 다닌 남동생이 거기에 물들을까 싶어 전전긍긍하시느라요. 제가 임신을 해도 입덧을 하느라 물도 넘기지 못해도 신경 쓰지 못하더라고요. 시댁에서도 제 임신에 관심이 없긴 마찬가지였어요. 이미 줄줄이 큰형님이 아들 셋을 낳으셨고 둘째 형님은 아들을 둘을 낳으셨기 때문에요. 오히려 딸이 귀한 집이기도 했고요. 아들 삼형제의 조카들 5명 모조리 아들이다 보니 아버님은 제 배를 힐끗 보시고 귀여운 딸이면 좋겠네 하셨거든요. 하지만 그게 어디 제 마음대로 됩니까? 그저 하늘이 내려주시는 건데요. 입덧이 심해서 아이를 낳을 때 수월할 거라던 동네 아주머니들 말과는 달리 저희 아이는 난산이었어요. 배가 아파오자 저는 싸둔 출산 가방을 질질 끌듯이 끌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어요. 남편은 출근을 했기에 저는 혼자 모든 걸 마쳤죠. 남편이 미안한데 아이 태어나면 연락해. 바빠서 거기서 시간 보낼 수가 없을 것 같아. 엄마 되는 일이 쉬운 게 아니니까라고 한 말 때문에요. 밤부터 아파오던 배를 붙들고 남편이 출근한 후에 병원으로 갔어요. 정말 괴로웠지만 그때는 그런 줄 알았어요. 당장이라도 배를 뚫고 아이가 나올 것처럼 아팠는데 막상 아이는 나오지 않았어요. 실신도 여러 번 했죠. 무서운 마음에 급한 대로 친정 어머니에게 연락 좀 해달라고 사정해서 간호사 선생님께서 연락을 해주셨지만요. 어머니는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시댁에 연락드리는 건 언감생심 꿈도 못 꾸고요.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무사히 아이를 낳고 이 병원을 나가면 이 아이와 나만 생각하면서 살겠다. 더 이상 남편 시댁, 친정에 바보같이 휘둘리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그 생각으로 밀려오는 산통을 버텼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새벽이 되고서야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는 건강한 사내아이였어요. 친정에서는 그렇게 바라던 아들이었고요. 시댁에서는 바라지 않던 아들이었지만 제게는 세상 그 누구보다 귀한 아이였어요. 비록 남편과 하하호호 사이가 좋아서 생긴 아이는 아니었지만요. 이 아이만 보며 살면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엄마가 몸이 너무 약해서 아기 낳느라 고생했어요. 몸조리 특별히 잘해야 해요. 알았죠라며 저를 걱정해 주셨어요. 남의 의사도 저렇게 나를 걱정해 주는데요. 나름 한 집에서 4년을 산 아내가 애를 낳아도 남편은 별 감흥이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아이는 예뻐하더군요. 아이를 보고 제 병실로 와서는 아이가 날 쏙 빼닮았네. 난산이었다며 그래 언제 퇴원해라고 묻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제가 속 시원히 대답도 안 하자 주변의 다른 산모들을 보다가 낮에 출근해서 당분간 본가에서 출퇴근할 거야라더니 쓱 가버리는 사람이기도 했고요.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어찌나 눈물이 나는지요. 다른 산모들과 보호자들이 보던지 말던지 흑흑거리며 울었어요. 퇴원을 하고 집으로 와서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나 애 낳았어. 아들이래라고 말하자 그래, 잘했구나 라고만 하시기에요. 와서 나 몸조리 좀 해줘. 퇴원해서 왔는데 미역국도 없어. 뭘 먹어야 젖을 먹일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요. 바리바리 뭘 싸서 오셨더라고요. 미역도 완도산 좋은 걸 사놨다면서 들고 오고요. 젖 잘 돌게 해야 한다고 돼지족도 사오고 내복도 몇 벌 챙겨 오시고요. 그때가 여름 직전이었는데도 산모는 몸이 따뜻해야 한다면서 챙기셨죠. 그냥 그렇게 몸조리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내가 친손주도 못 봤는데 외손주 보느라 이러고 있어야겠니? 산모도 너무 누워만 있으면 몸 굳는다. 슬슬 움직이면서 청소 같은 것 좀 해라라면서요. 본인이 고생하는 티를 다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가시라고 하고는 저 혼자 아이를 돌봤어요. 그 시간이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생각 없이 오로지 아이만 보면 되었으니까요. 시댁에서는 아이를 낳은 지 한 달이 되자 반찬 좀 해와라. 집에 먹을 게 없다 하셨지만요. 제가 아직 몸이 성치 않고 아이가 너무 보채서 아직 움직이기가 그래요라고 하고는 가지 않았어요. 제가 혼자 밥 차려 먹으며 밤낮으로 애 보는 탓에 여력도 없었고요. 그러자 남편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어머니가 아버님이 식사를 못 하신다고 걱정이 많으시던데 중간에서 나도 힘들어 언제까지 애 핑계 대고 그러고 있을 거야 라면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남편한테도 전보다 정성을 덜 쏟았고 아이만 붙들고 있었거든요. 아이만 잘 크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지 다 상관이 없겠더라고요. 아이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잘 자라주었어요. 지금도 병원 갈 일도 없이 자라준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아이는 자랄수록 제 마음을 위로하는 짓을 많이 했어요. 시댁에서 일하는 저를 보며 엄마 이리 와, 엄마 힘들어라면서 저를 챙겼고요. 우리 엄마 아이 예뻐, 사랑해라며 제가 아이에게 하는 말을 그대로 저에게 돌려주었어요. 너무 감사했고 따뜻했죠. 제 생전에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아이에게서 받았으니까요. 남편은 그런 아이를 보며 별죽도 좋네라며 고개를 저었지만요. 제 눈에는 그저 예쁘고 귀했어요. 시댁에서도 그런 아이를 마땅치 않게 여기셨어요. 아무 소리 없이 저를 부리고 싶으신데 아이가 그러니까요. 며느리 고생시키는 시부모라는 게 들켜서인지 제 엄마만 찾나 아이가 별났다라거나요. 우리 애들은 침착하게 묵묵한데 석찬이는 누구를 닮아 저렇게 가벼운지 모르겠네라며 아이를 향해 한마디씩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아이를 끌어안으며 다들 들으라는 듯이 우리 석찬이가 엄마 생각해 주는구나 고마워 사랑해라며 볼에 이리저리 입을 맞추며 마음을 표현했어요. 아이는 그런 저를 자신의 눈에 가득 품고 깔깔 웃었어요. 그렇게 아이와 저만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재미에 저는 고된 줄 모르고 아이를 돌봤어요. 아이는 반듯하고 밝은 아이로 키우고 싶어서 제 마음을 더 많이 표현했고요. 남편은 처음에는 반응이 없다가 아이가 저를 챙기며 둘 사이가 나날이 좋아지자 괜히 끼워보려고 시도를 하긴 하더라고요. 아이는 그런 제 아버지 마음을 알았는지 아버지 나 목마 태워주세요 라면서 어리광도 부리고요. 남편이 신문을 읽고 있으면 무릎에 앉아 제가 아는 글자들을 짚어가며 읽곤을 했어요. 남편도 그런 아이가 기특했는지 머리를 쓰다듬고 꼭 안아주기도 하면서 예뻐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남편에게 서운했던 마음은 좀 수그러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남보다 조금 가까운 한 집에 사는 사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긴 했죠.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가방을 사고 학용품을 사면서 설레야 하던 그런 날이었어요. 남편도 입학식에 함께 가기로 했기에 아이가 손꼽아 기다리며 기대도 많이 했어요. 그러던 날들 중에 그저 하루였어요. 여느 때처럼 회사 일을 마치고 회식을 하고 늦는다던 남편은 12시가 다 되도록 집에 오지 않았어요. 아무리 늦어도 12시 전에는 들어오던 사람이라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무리 사이가 좋지 않은 남편이기는 해도 아이 아버지고 집의 가장인데 다른 때보다 늦으니 걱정을 할 수밖에요. 잠든 아이를 현관문과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깜빡 졸았을 때 전화벨이 울리더군요. 받았더니 병원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사고가 나서 응급실에 있다는 전화였어요. 너무 놀라서 일단 병원에 가기 위해 아이를 깨우고 옷을 입히면서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크게 다치지 말아야 할 텐데 싶은 마음과 별일 아닐 거라는 바람으로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응급실에 가보니 남편은 머리를 크게 다쳤더라고요.
직장 동료로 보이는 사람 말로는 오늘따라 술을 많이 드시긴 했어요. 그래서 걸어서 집에 가면서 좀 깨겠다고 하셨는데 순간 휘청하시다가 도로 쪽으로 넘어지시면서 그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남편은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어요. 응급실 앞에서 있으라고 했던 아이는 어느새 제 곁에서 아버지가 다치신 모습을 다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아이가 너무 놀라서 제 손을 잡아서 그제야 알고 아이 눈을 가려보았지만 아이 눈에서는 이미 눈물이 나고 있었어요. 엄마, 아버지 죽어요? 이렇게 피가 많이 나는데 살 수 있어요? 라며 묻는 아이에게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고 그러면 살려주실 거야. 그러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했지만 저도 알 수 없는 일이었어요. 남편은 긴급으로 수술을 해보기도 했지만 출혈이 잡히지 않아서 남편은 깨어나지 못하고 눈을 감았어요. 수술실 앞에서 아이와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를 했지만 남편은 우리 곁을 떠나더라고요. 제가 연락을 해서 온 시댁 식구들은 난리가 났었어요. 특히나 시어머니는 기절하듯 넘어가시고 아버님은 무릎을 꿇고 오셨어요. 아주버님들은 벽을 치며 오셨어요. 장례식은 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렀는데요. 시어머니는 빨리 간 것도 서러운데 최대한 사치스럽게 장례를 해라라면서 이것저것 주문이 많으셨어요. 생전 저에게 다정한 적 한 번 없던 남편이었지만 그래도 12년을 같이 산 남편이라 그런지 눈물은 멈추지 않고 흘렀어요. 그러다 문득 일만 열심히 하면서 산 그 사람의 인생이 불쌍했고요. 아직 젊은 나이에 사고로 간 그 사람의 시간이 아까웠어요. 이렇게 순식간에 사라질 인생이라면 더 행복하게 알콩달콩이라도 살아볼 걸, 뭐가 그리 삐지고 해서 좋은 소리 한번 제대로 못하고 살았나 싶더라고요. 제 인생이 아까운 만큼 남편의 인생도 아까웠던 걸 모르고 이렇게 보내나 싶어 눈물이 났어요. 그제야 남편에게 미안해졌어요. 애교스럽고 살가운 여자를 만났더라면 조금은 더 행복했을 텐데요. 그런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간 남편이 불쌍하기도 했고요. 아들은 제 아버지를 다시는 만나지 못한다며 아버지 입학식은 어떻게 해요? 같이 가시기로 하셨잖아요 라고 우는데 제 마음도 같이 괴로웠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아이에게 사내 자식이 잔망스럽게 그런 말을 잘도 하는구나.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깟 입학식이 대수냐라며 눈을 흘기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제가 어머니께 뭐라고 하려 했어요. 아버지를 잃은 아이가 애도하는 마음을 표현한 걸 그렇게 매도하실 게 뭔가 싶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가 먼저 할머니 제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안 계셔서 저와 함께 만들기로 한 추억들을 함께 하지 못해서 속상하다는 거잖아요. 이제 아버지가 없는 제가 얼마나 슬플지 모르시겠어요? 라며 울더라고요. 그 어린아이가 울먹이며 야무지게 말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제가 잘 기르고 있는 것 같아서 기특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아이에게 소리를 높이며 너가 아무리 슬퍼도 자식들이 어미만큼 슬프겠니? 어디서 할미한테 대들어.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야. 제 어미가 교육을 어찌 시켰기에 애가 이러냐? 이래서 이 결혼을 시키지 말았어야 했어. 내가 그런 집안이랑 선도 보지 말라고 했는데라고 하시는데요. 저희 부모님과 외가가 장례식장에 들어서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얼른 태도를 바꾸며 인사를 하더군요. 양가 어른들이 어색하게 인사를 하고 별말 없이 계시다가 장례식장을 나가시던 아버지께서요. 너는 어찌했기에 사돈어른 입에서 저런 소리가 나오게 해? 그것도 남편 잃은 젊은 미망인 앞에서 손주 보기 부끄럽게 저런 소리를 하시는 건 너가 그만큼 잘못했으니 그러시는 거 아니냐? 나는 너 시집 잘 보냈다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행실을 하는 거냐? 출가 외인이라고 해도 우리 성씨 달고 부끄럽게 하지 말아라며 가시더라고요. 시아버님은 말도 없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서 시어머니를 노려보셨고요. 시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한숨만 쉬더라고요. 형님들은 눈치만 보고요.
사진 속 남편은 이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무표정한 얼굴이었어요. 떠난 사람은 그렇게 말이 없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이 썰렁하고 이상하더군요. 며칠 집을 비워서 그런 건지 집안의 냉기가 유달리 심하고 허전한 느낌이었어요. 아이와 밥을 해먹고 불을 다 끄고 누웠는데요. 남편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실감되면서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어요. 남편에게 살갑게 술 좀 적게 먹고 집에 와서 저녁 먹어요라고 말 한마디라도 해봤으면 남편이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죄책감이 몰려왔어요. 그렇게 밤마다 울었어요. 그러는 사이 아이는 학교에 들어갔고 100점짜리 시험지를 가져오며 저를 기쁘게 하려고 애를 썼어요. 학교 가기 전부터 저와 연습한 글쓰기는 반 친구들 앞에 나가서 발표도 한다며 아이는 자랑하더라고요. 그 사이 날은 풀려서 마당에 있는 라일락 나무가 향기를 내며 꽃을 피웠을 때쯤이었어요. 아이가 학교에 가고 청소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와 큰형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래, 애 아버지도 없는 집에 둘이 살기에는 이 집이 좀 크지 않니? 큰애네랑 집을 바꾸고. 너희가 본가로 들어오고 큰 집 애들이 이리로 올 거야. 아들도 없는데 며느리 밖으로 돌리면 남들한테 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댁으로 들어가면 저와 아들이 어떤 대접을 받을지 눈에 그려졌어요. 어머니 아버지도 없는데 제가 왜 그 집에 가서 시집살이를 하나요? 저 내쫓으려고 하는 거면 소용없으십니다라고 맞섰어요. 형님은 동서 서방님도 안 계신데 생활비는 어디서 나서 여기서 생활하려고 해? 서방님 퇴직금이랑 위로금 다 받아왔는데 고집 부리지 말고 어머님 말씀대로 해라라고 하시기에요. 아이 아버지 퇴직금하고 위로금을 누가 가져와요? 엄연히 아내랑 자식이 여기 있는데 어머니 진짜 이러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소리를 꽥 질렀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내 자식 잡아먹고 돈까지 챙기려 들어. 너 아주 뻔뻔하구나. 집에 안 들어오려거든 짐이나 빼 사람 불러서 다 끄집어내기 전에 일주일 시간 준다라고 하더니 일어나서 나가버리더라고요.